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계좌에 2,000원이 아니라 2,00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하, 뭐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솔직히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가정이 아니라 2026년 2월 6일에 한국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게 현실이었죠. 오늘은 바로 이 사건을 한번 탈탈 털어보면서요. 우리가 매일같이 로그인하고 매매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거래소 시스템의 아주 은밀한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직원이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사건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파고들수록 당신의 자산이 언제든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에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래소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아수라장 같은 위험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날 저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생생하게 복기해보죠.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네, 다들 이제 주말 앞두고 좀 느긋해질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 빗썸에서 249명한테 랜덤박스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총 62만 원을 나눠줄 예정이었어요. 아주 소소한 이벤트였죠. 네, 뭐 한 사람당 커피 한두 잔 값 정도 되는 정말 가벼운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대급 실수가 터집니다. 어떤 실수였죠? 담당자가 지급 단위를 원, 그러니까 KRW를 설정해야 하는데 드롭다운 메뉴에서 뭘 잘못 눌렀는지 비트코인, BTC로 설정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세상에. 네, 그 결과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249명에게 그냥 뿌려진 거네요. 맞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평균 2,490 BTC. 와, 당시 시세로 1인당 약 2,490억 원입니다. 2,490억 원이요? 그럼 총액은? 와, 이게 숫자로 찍히는 금액인가요? 60조 원에서 최대 133조 원. 그렇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10분의 1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생겨나 버린 셈입니다. 정말 아찔한 규모네요. 빗썸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였을 텐데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오후 7시에 지급이 됐는데 빗썸은 아마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몰랐군요. 네. 그러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빗썸 계좌에 비트코인 1,900개가 들어왔는데 이거 뭐냐?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거죠. 그 글을 본 빗썸 담당자는 정말 심장이 철렁했겠네요. 아마 심장이 멎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게 7시 30분, 이미 30분이 흐른 뒤였어요. 30분이나요? 네. 다행히 대부분은 회수했습니다. 총 62만 개 중에 61만 8,212개를 되찾아서 회수율 자체는 99.7%로 높았어요. 그래도 대부분 회수했네요. 문제는 그 30분이라는 골든타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공짜로 수천억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짧은 사이에 이미 1,788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매도됐습니다. 와, 당시 돈으로 약 1,448억 원어치가 시장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물량이 125BTC, 약 120억에서 133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숫자 같은데 고객들 돈을 다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시 빗썸의 자체 보유량은 고작 175BTC였고요. 모든 고객 자산을 다 끌어모아도 5만 개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62만 개를 지급할 수 있었던 거죠? 없는 걸 그냥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급된 62만 BTC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는 진짜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빗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내부 장부에 기록된 숫자에 불과했어요. 숫자요? 그래서 빗썸이 공책적으로 썼던 오지급이나 회수라는 표현은 사실 틀린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장부상 숫자를 62만 늘렸다가 다시 그 숫자를 지웠다가 맞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코인이었던 거죠. 유령 코인요? 와, 그럼 제가 빗썸 앱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도 그게 진짜 비트코인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래소 앱에서 1초에 몇 번씩 사고 파는 행위는요. 실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즉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온체인 거래는 기록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초당 수천 건씩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거래소는 오프체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 그거 약간 은행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이 제 돈 100만 원을 따로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제 통장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찍어주는 것처럼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거래소는 그냥 자기들 내부 장부에서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숫자 1을 빼고 사용자 B의 계좌에 숫자 1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처리해요. 네. 명절에 가족들끼리 화투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투요? 네. 칠 때마다 현금을 주고받으면 번거롭고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종이에 점수를 적어뒀다가 판이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죠. 거래소 시스템이 바로 이 장부 거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 그게 실체가 없는 유령 코인이었다면 진짜 비트코인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려고 한다고 해서 실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중앙화된 거래소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이죠. 아, 비록 유령 코인이었지만 빗썸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진짜 비트코인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공짜 코인을 받은 사용자들은 이게 웬 행제냐 하면서 받은 유령 코인을 시장가로 막 던지기 시작한 거죠. 빗썸이라는 그 작은 왕국 안에서는 그 유령 코인이 진짜 돈처럼 통용이 됐고 그 가짜 돈이 시장에 풀리니까 진짜 돈의 가치가 폭락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62만 개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매도 물량이 호가장에 쏟아지니까 그걸 받쳐줄 매수세가 당연히 없었죠. 그렇죠. 빗썸 내부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9,800만 원대에서 8,110만 원대까지 그냥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플래시 크래시라고 부릅니다. 플래시 크래시.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걸 본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죠. 아, 그렇죠.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자산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려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패닉셀에 동참했겠네요. 정말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와, 그렇죠. 이 사건은 거래소가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인지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첫째, 내부 통제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내부 통제요? 네. 자기들이 가진 코인의 3,500배나 되는 물량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시스템이 이걸 전혀 걸러내지 못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세니티 체크, 즉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명령인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법적으로도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코인을 팔아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재한 건가요? 아니면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민사상으로는 명백히 부당이득이라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는 과거에 논란이 좀 있었지만 최근 판례는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하지만 정말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네, 이 사건은요. 내부자나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 코인을 무한정 생성해서 시장을 박살내고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조적 가능성을 만천하에 증명해버렸다는 점입니다. 2018년에 있었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랑 그 구조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때도 있지도 않은 주식 1,128억 주를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해서 주가가 폭락했었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거 제2의 FTX 사태는 아닐까? 네.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허상이고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성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FTX 사태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고객들의 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려서 자기 계열사 투자에 사용한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 사건입니다. 네, 그건 고의적인 범죄였죠. 반면에 이번 빗썸 사태는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장부 기록 오류, 즉 사고에 가깝죠. 그렇군요. 그럼 이건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다루는 인간의 만든 시스템의 실패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과는 단 1도 관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마음대로 62만 개를 찍어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래 기록은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죠.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라는 인간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 한편의 촌극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 거래소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떤 문제죠? 월가에 불려면 걷힌 더뇌 기관들이 한국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는 걸 꺼리는 이유가 바로 권력의 지나친 집중 때문입니다. 권력의 집중이요? 네, 미국 같은 금융 선진국은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는 곳, 즉 예탁결제원과 거래를 중개하는 곳, 증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거래소들은 자산 보관, 거래 중개, 코인 상장, 회계 감사까지 이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다 하죠. 그렇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한국 거래소들을 지급준비율 0%인 은행에 비유하면서 엄청난 리스크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이 떠오릅니다. 사토시의 비전이요? 네, 비트코인은 바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믿지 말고 개인 키를 통해 금융 주권을 개인이 직접 갖자는 철학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거래소라는 제3자에게 고스란히 맡겨버리고 있는 셈이네요.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환전소일 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개인 금고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돈은 괜찮은 건지 불안하실 텐데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귀가 쏠깃해지네요. 첫째, 거래소는 환전소로만 사용하십시오. 제발 거래소에 자산을 쌓아두지 마세요. 아, 원화로 코인을 사거나 코인을 원화로 팔 때만 이용하고 거래가 끝나면 즉시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도 앱으로 보기 편하고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 거래소에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편의성이란 게 사실 달콤한 독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개인 지갑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개인 지갑이요? 암호화폐 시장에 Not your keys, not your coins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그건 좀 무섭고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개인 지갑은 뭔가 전문가들만 쓰는 것 같고 혹시라도 그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네,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은행처럼 거래소에 맡겨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 편의성을 포기할 만큼 위험이 정말 큰 건가요?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 레저나 크레저 같은 하드웨어 월렛, 즉 실물 형태의 개인 지갑에 장기 보유 자산을 보관하면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같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내 자산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통제권을 갖는 거죠. 네. 그 어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내 자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개인 지갑이 가장 안전한 금고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실 위험이 있으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떠오르네요. 바로 그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거래소를 분산하십시오. 분산 투자요? 네,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두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빗썸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만약 출금이 막혔다면 꼼짝없이 내 돈이 묶이는 겁니다. 아, 그렇죠. 국내 업비트, 빗썸, 그리고 해외의 바이낸스 등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거래소로 자산을 나누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의 자산은 안전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거래소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네 번째 전략입니다. 거래소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투명성이요? 해당 거래소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준비금 증명, 프루프 오브 리저브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금 증명이요? 네.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자기들이 정말 100%다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거래소는 일단 의심하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건가요?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5째, 단타의 유혹에 버리십시오. 아, 비트코인을 초 단위로 사고 파는 단기 매매 수단으로 접근하면 결국 거래소의 수수료만 바치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번 사태도 결국 거래소에 자산을 두고 빠르게 매매하려던 심리가 큰 피해를 낳았죠. 그렇네요. 비트코인의 진짜 본질은 단기적인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 즉 경화, 사운드머니입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60조 원 유령 코인 사태는 이 중앙화된 장부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돈이, 당신의 자산이 한순간에 실체 없는 유령이 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증명했죠. 하지만 이런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은 결국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뼈아픈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각자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겠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권력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태어난 일종의 금융혁명이었습니다. 거래소는 그 혁명을 위한 도구일 뿐, 진짜 혁명은 바로 당신의 개인 지갑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를 들으신 강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소스에서는 정부가 신규 화폐를 발행할 때 그 혜택을 정치인이나 금융 엘리트가 가장 먼저 누리는 캉티용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캉티용료일까요? 네, 비트코인은 바로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세상에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거래소의 모든 자산을 맡긴 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단기적인 수익만을 좇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비트코인이 대체하고자 했던 바로 그 낡고 불투명한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